전자전기 소프트웨어 테러 관련 분야 발명 요 타이틀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지금 반도체 설계센터 우리 회로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레이아웃까지 이어지는데, 물론 지금 이제 요 내용이 뭔지 전공이 좀 상의해가지고 무슨 이야기 하는가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내용상 좀 포함을 시켜야 돼서 제가 자 이거 뭐 내용 회로 같은 경우는, 자 이제 교수님께서 설계를 실제 하신 거는 요런 도면이었어요, 회로가. 근데 최종 이거를 바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이제 이거 다 설명하면, 예를 들자면 모스펫은 이렇게 돼 있고 뭐 어디 결선돼 있고 이렇게 하면 권리가 상당히 좁아져요. 그런 게 아니고 작동 원리를 파악을 한 다음에 요 순서대로 첨부항을 써내려 가기 시작. 기능, 주요 구성, 작동 원리, 결과 파형, 구체적 연결관계, 세부 동작, 이런 식으로 이제 권리 확보를 시도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최종 연결관계가 다 포함된 도면이죠. 이거를 이제 제가 전에 반도체 특성 곡선이 뭐 이런이 해가지고 아날로그 회로가 뭐 이제 요런 구간에서 뭐 증폭을 시키니 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기 설계하시는 분들이 증폭을 시키려고, 신호를 증폭시키려고 할 때 요 동작점을 요 중간 정도에 잡게 돼요. 세팅을. 이거를 바이어스 잡는다라고 하는데, 바이어스 잡기 위한 구성들이 있어요, 여기. 근데 이거는 그냥 흔히들 하는, 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특징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러니까 요거는 거들 뿐, 메인 특징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회로에서 그냥 매우 간략하게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 블락 단위로 하나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 보시면 돼요. 그거를 네모 박스를 묶어갖고 다시 기능 블락 형태로 정리를 했다. 그래서 요 해 전체적으로는 공통 게이트가 있고 공통 소스의 출력을 묶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크로스해서 묶어가지고 믹싱한 다음에 플러스 출력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출력 하나 나오게끔 하는 요런 회로다. 그럼 이게 제일 큰 기능 블락이고 주요 구성이고, 작동 원리는 이게 신호의 관점에서 어떻게 믹싱이 돼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 하면은 연결관계, 세부 동작.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최상위 개념이면, 이걸 달성하기 위한 CC에는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도 요런 케이스 된다, 요렇게도 할 수 있다, 요렇게도 할 수 있다 주신 거예요. 이게 다른 CC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까지 회로 관련 발명하면서 회로 설계 자체가, 컨셉 자체가 애초에 독특했으면 웬만하면 등록 다 됐거든요. 이때까지 회로권 처리하면서 한 번 딱 등록 안 됐었는데, 뭐 왜 거절됐는지 한번 보시죠. 회로라서 이해가 안 된다 하실 수도 있지만, 자, 여기 전원 공급하기 위한 이 브릿지 회로라고, 그냥 매우 그냥 기초적인 그냥 전원 공급하는 일반적인 회로 부분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전압 디바이드 하려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압을 그냥 분압하려고 들어가는 이것도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여기가 한 기능을 수행할 것 같이 생겼죠? 뭔지 모르겠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뭔 기능을 하나 수행할 것처럼 생겼죠? 이 회로는 파형 자체를, 요런 정연파 반파가 들어오면 요거를 딱 이 부분을 따서, 요 신호 부분을 따서 이 부분을 그냥 온오프 신호로 만드는 회로입니다. 컨셉 자체가, 요 회로 구성 자체가 그렇게 설계된 건데, 그래서 보면은 아까, 자, 이게 실제 설계 회로 등가 모델인데, 기능 블락으로 크게 제가 묶어가지고 아까처럼 정류부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걸 전처리부라고 그냥 지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압 레귤레이터라고 한 거예요. 전압 레귤레이터가 요런 어떤 신호가 들을 때 일정 어떤 전압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레귤레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류부가 있고, 전처리가 있고, 레귤레이터부가 있다. 이렇게 기능 블록 크게 해서 독립항을 쓴 거예요. 썼는데, 자, 이거 이제 의견 제출 통지가 나와서 의견서 보정서 냈는데 거절 결정까지 이르렀는데,
보면은 진보성 지적이 됐습니다. 통상의 지식을 용역에 발명할 수 있는 것은 특허받을 수 없다 하면서 비교 대상 발명 3개가, 그러니까 동네 기술문은 3개가 지적이 됐어요. 인용 발명 한 군데에 아까 전에 정유부 똑같이 생긴 거 있죠? 그죠? 브릿지 다이오드 하던 거. 이건 원래 있으니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압, 이 회로 자체가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이거 자체가 이 부분을 따주는 회로예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과제를 달성하고 있죠. 기능적으로 갔죠. 기능적으로 갔고, 그 다음에 그럼 이 뒷부분이 이렇게 생긴 부분이 지금 없잖아요. 없는데 다른 회로에 또 비슷하게 하니까 다른 회로에 이랑 실질적으로 동일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기능이 요거를 수행해요. 레귤레이터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관은 이 2개 합치면은 본발명 대응된다 이렇게 지적한 거예요. 자, 한 회로가 이렇게 만든 회로가 있어. 요 출력을 그냥 레귤레이터에 넣으면 이래 되는 거 아니냐, 요 지적인 거예요. 기존의 회로가 알려진 회로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연결하면은 저거 달성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거라. 네. 그래서 그럼 남은 게 연결관계밖에 안 남았잖아요. 뭐 결선이나 뭐 구체적으로 뭐 요거를 써가지고 하는 거. 근데 그거는 당업자가 그냥 설계 변경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해서 거절해버린 건입니다. 그래서 회로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보시면 기존에 알려진, 뭐 다른 발명도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알려진 그냥 솔루션들 단순히 앞뒤로 입출력 연결됐다 그러면 그냥 단순 적용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진보성 지적되고 거절률 극복을 못한, 자, 요 회로랑 아까 전에 레귤레이터로 동작하기 위해서 이 OPF 같이 생긴 이 증폭기가 있는데 요것도 보면은 여기서 요래 개선되고 있죠. 요거 때문에 레귤레이터로 동작하는 거거든요. 뭐 회로에 대해서 지식이 없더라도 대충 개형 자체가 유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회로를 찾아서 거절을 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로 심사관이 비교를 합니다. 아까 전에 독립항에서 정류부 있댔고 전처리 부 있댔고 레귤레이터 있고 뭐 했는데, 이게 자 정류부 인용 발명 1에 있고 2에는 요 직류 변환부, 말은 표현은 다른데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하는 구성이 있다. 그래서 양발명의 차이가 한 발명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다른 발명을 보면은 나오고 2개 결합하면은 진보성 없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나머지 그 주장하는 부분도, 그 레귤레이터 이 부분도 비교 대상 발명 3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특징 없어 보인다, 진보성 없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결선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구성, 다른 연결관계, 조금 동작 원리 파형 면에서 뭐 처리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었다거나 이러면 주장해 볼 여지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었던 건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입출력 간에 연결돼서 그랬던 건이고, 요거 이제 발명자한테 보고를 하니까 발명자도 그냥 수긍을 했던 케이스. 했죠. 이제 아까 전에 여기서 뭐 하고 나니까 다이오드 하나 딱 결선에서 차이 남더라고. 주장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등록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다이오드 요거는 그냥 전류 방향을 이쪽으로 가라 하는 기능만 수행하거든요. 이거 있든 없든 실제 메인 구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회로를 비교해서 뭐 어떤 차이가 일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기능 동일해서 다이오드를 구비하는 것 자체는 그냥 역류 방지하기 위해서 단 거지, 그냥 이것도 주지 기술 아니냐 이쪽 동네에. 그래서 그 여기 다이오드 넣었으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회로 구성 연결 관계에서 차이가 좀 있지 않냐. 동작면에서 차이가 션트 레귤레이터가 턴오프일 때 베이스의 구동전압을 제공하는데 인용 발명은 그렇지 않다. 일부 사항을 좀 주장했고, 그 인용 발명이 없는 구성 다이오드가 있다 주장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번 동작면에서 차이, 요거 톤오프일 때 구동전압 제공하는 이용가면 그렇지 않다. 요거는 다른 내용 아닌가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기술적 특징이라 할 것까지는 그냥 저렇게 결선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였지, 뭔가 파형을 좀 달리 처리하게 한다던가 메인 기능이 되는 특징은 아니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심사관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등록 사례입니다. 이것도 남인구 교수님 건인데 회로 정말 간단하게 생겼죠. 심지어는 요거마저도 요렇게 등가 모델로 바꿔가지고 더 간단하게 기능적으로 주장해서 구성 요소 2개밖에 없지 않아요? RF 신호라는 게 있고 에로 신호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합성하기 위한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항도 반전중폭부가 있던데 이 반전중폭부는 이게 어제 이야기했던 그죠, 멀티터치 할 때 그 반전중폭부 나오죠. 반전중폭부 그냥 트랜지스터 소스이고 RF 신호 입력과는 RF 입력단이 있고 그 신호 출력하는 출력단이 있고 요런 반전중폭부가 있고 에로 신호 입력과는 입력단 있고 톤온 저항값 가지고 양단이 RF 입력단과 IF 출력단과 스위칭부가 있대. 요거 갖고 등록 바로 안, 보통 우리가 출원할 때 청광1항은 90% 이상 거절돼요. 저희 거절될 거 예상하고 청광이랑 넓게 잡아요. 요거를 심사를 할 때 거절 이유 지적 안 하고 바로 등록 주면 심사관이 한 달에 채워야 되는 그 이제 심사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냥 0이 돼요. 그러니까 일 안 한 걸로 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든 어쨌든 거절하고 좀 시작을 합니다. 실무상. 그 다음에 심사관 이제 그 초임 심사관 오면은 이제 사수 붙고 일정 기간은 그 다 사수 도장 들어간, 그러니까 단독 심사를 못 하거든요. 그때도 이제 실무 수습 기간에 무조건 거절 일단 하고 시작해라 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 거절해라는 게 그러니까 악의적인 게 아니고 뭐든 어쨌든 종래 기술 찾아가지고 대비 판단해가지고 의견 받고 등록 줄지 말지 결정해라 이 말이거든요. 또 반대로 있잖아요. 특허사무소에서 이제 처음 명세서 작성하고 의견 제출 통지 대응이니까 실무자로서 그 의견 제출 통지 딱 받는다니까. 심사관 말 다 맞는데요 하면서 설득당하고 우리는 뭐든 숨은 그림 찾기 해가지고 명세서에 안 썼던 문구 그 다음에 주장 안 했던 거 어쨌든 그 차이 찾아내가지고 일단 다퉈보는 식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숨은 그림 찾기 하고 있는 거고 심사관은 또 자기들 논리대로 이렇게 거절하려고 하는 거고 공방을 해서 심사관 거절 이유를 극복을 하면 등록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등록시키려고 뭘 한정했냐면 이 반전중폭부라는 게 에로 신호가 하형에 있어서 어떤 상태 값이면 그 신호를 반전을 시키고 뒤집어 버리고 에로 신호가 제2 상태 값이면은 그러니까 에로 신호가 자 이거 하나 보죠. 에로가 ON일 때는 그대로 나가고 OFF일 때는 뒤집어라는 얘기. 뒤집는데 요거를 그 최종 출력은 그냥 단순 뒤집은 게 아니고 크기가 달라졌죠. 크기가 달라졌다는 게 증폭이 일어났죠. 이 증폭이 일어날 때 트랜스컨덕턴스랑 내부 저항 그 다음에 스위칭부의 톤온 저항에 의해서 이 증폭비가 결정된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 사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거 그냥 물리적으로 이건 당연한 이야기. 근데 당연한 이야기 한정해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어떻게 회로가 권리 청구가 됐는지 보면 자, 일단 최소한의 기능적인 블락을 찾았어요. 찾고 그 다음 한정은 파형에서 한 거라. 진짜 베스트인 게 입증이 가능하잖아요. 아니 이거 회로 이렇게 결선됐는지 눈에 보일 거고 그 다음에 파형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권리 범위상 되게 좀 괜찮았던 케이스죠.
그 멀티터치 기술도 생각해보면 안전중폭부가 있다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용량성 뭐 회로부가 있고 받으려고 뭐든 우리는 좀 좁혀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뭘 좁히면은 권리 손해를 덜 보면서 당연한 구성, 그러니까 저렇게 어떤 기술을 구현할 때 당연히 필요한 구성만 딱 집어넣고 한정해서 받아주는 게 베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그 앞에 하이브리드 차량 같으면은 빨간색, 첫 번째 빨간색, 두 번째 빨간색 있었다니까. 그러면은 샤프트 축에 묶는다, 변속 수단을 쓴다, 보호하고 등록 당연하잖아요. 그 다음에 멀티터치 이제 용량성 회로부가 있고 관전 증폭부가 있댔는데 구성하다 보면 그거 안 쓰면 안 되는데 뭐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구성만 가지고 등록 받아주면 베스트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불리하다 해가지고 요런 뭐 이제 위에는 뭐 쓰고 여기는 뭐 쓰고 게이트에 뭐가 연결되고 요렇게 표현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같은 건인데도. 그러면 이제 손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어때요? 같은 그 교수님 거. 근데 이거 저기 그 최치원 그 졸업 박사 졸업한 그 친구 논문 건 네. 처음에 보고 너무 단순해갖고 이거 되겠나 했거든요. 구성 요소 2개 딱 주장학교 결선 이렇게 되겠나 했는데 되대? 없다는 거랑 좀 없으면 해보자 이랬거든요. 했는데 진짜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그 검색 회로 관련해서 검색할 때 키워드 어떻게 짰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요거는 RF 신호 들어왔을 때 RF 그냥 라디오 프리퀀시거든요. 우리 그냥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라디오예요. 그러니까 전자기파 눈에 안 보이지만은 우리 전자기학 시간에 배우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전자공학 생길 수가 있는데 핸드폰에서 다 통신을 해서 우리가 기지국이랑 연결돼가지고 통신 수행하고 저기 뭐 우주에서도 위성이 있으면은 지상이랑 통신을 하고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신호를 보내고 주고받고 하고 있잖아요. 네. 통신이 사실 별게 아닌 게 주고받는 사람 간 약속이 정해지면 통신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그냥 공학적으로 가요. 제일 그냥 옛날에 여기 종이컵에 실 달아갖고 이렇게 해본 적 있잖아요. 그 실이라는 매질 따라가지고 뭔가 진동이 생긴 거고, 반대쪽에서 그게 그 진동대로 들린 거잖아요. 내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신을 수행한다 했을 때, 주파수, 특정 주파수 이야기를 합니다. 주파수가, 그러니까 우리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이 사람이랑 통신하려고 하고, 이 사람이랑 통신하려고 해요. 이 사람이랑 통신할 때 내가 그냥 굵은 목소리로 이래 해. 그러면, 굵은 목소리 낼 때는 니한테 가는 정도다. 높은 목소리로 이야기할 때는 니한테 가는 정도다. 그럼, 그죠? 여기 이제, 우리 그냥 뭐, 톤이 다르다 하기도 하는데, 이제, 주파수 달리 해가지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또 방식 자체가 우리 통신공학 시간에 시간을 다중분할할 수도 있죠. 근데 1초부터 3초까지 니한테 이야기할게 3초부터 5초까지 니한테 얘기하고 5초부터 10초까지 여기 이야기하고 시간 분할해서 여러 사람이랑 통신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옛날에 상용화에서 뭐 이제 그 CDMA 하던 거는 코드 다중분할이라고 이제 코드를 나눈 형태인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천이 돼 와요. 그러면 그거를 아까 전에 아날로그 면에서 처리하는 구간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요. 밖에서 전자기파통에가 특정 주파수로 신호를 일단 받아서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일단 처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신호를 뭐 디지털로 처리하든 아날로그로 계속 처리하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우리 통신 모듈 기지국이랑 여기까지는 아날로그 신호가 와요. 그럴 수밖에 없지. 저기 0101로 특정 주파수 때 들었더니 0101 모스버처럼 올 수도 있는데 일단 신호 자체는 아날로그로 오는데 정보가 이제 디지털 정보가 오겠죠. 그렇고 요거는 뭐 요런 블락인데 그런 신호가 왔을 때 이 전압값을 추종해 가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출력 그러니까 전압 생성 뭐 되는데 요런 회로 구성해 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 파형의 요 엔벨롭이라 하는데 요거를 지금 이진으로 따라가고 있죠. 이런 회로를 왜 쓰냐? 전력 소모를 작게 해야 되잖아요. 배터리 성능 이렇게 증가시키고 하려면. 그럼 이 신호를 이렇게 따가지고 요 입력 상태 맞춰가지고 딱 요만큼만 전원 쓰면 뭐 그렇게 해서 요렇게 딴 다음에 요런 전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력 소모가 예를 들자면 기존에 그냥 무식한 방법으로 항상 이 정도 전원을 주는 거랑 그때그때 맞춰갖고 전압값 달리주면 이만치 에너지 아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쓰는 회로입니다. 요거를 근데 우리가 이제 정례 기술 서치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600건, 300건 이런 거 찾은 거는 아예 그냥 이 해당 기술 분야 다 찾아보려고 조금 덤빈 케이스고요. 등록 가능성만 본다 했을 때 조금 더 특징되는 구성 요소 위주로 해갖고 요 대응되는 요런 회로가 있는지를 찾을 건데 지금 요 키워드는 뭐냐면 이런 기능을 하는 다양한 솔루션 다 한번 보겠다 했던 회로예요. 그러니까 키워드예요. 그럼 지금 요거 뭐 키워드를 어떻게 짰냐? 이거 자체가 서플라이 모듈레이터라는 표현도 쓰고 DT, AT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써서 그 유의어를 다 잡아야 돼요. 서플라이 뭐 공급 전원 ADJ 인접 연산 요거 옆에 요런 단어가 있어야 돼. 서플라이 모듈 이게 별표는 저기 뒤에 이제 확장 검색하는 거고. 그래서 서플라이 모듈레이터가 되든지 뭐 서플라이 변조라는 말이 뜨든지 이러면은 요게 한 세트로 검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어죠. 키워드 되게 복잡하죠. 포락슨 엔벨롭을 추적한다, 포락선을 추적한다, 트래커다. 근데 여기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유의어 세트가 어떻게 되냐면은 서플라이 모듈레이터 한 세트 찾고 포락선 추적 하나 요거를 유의어로 이렇게 세트로 묶고 거기에 여기에 전압, 전원, 공급, 뭐 신호, RF, DT, AT 요런 언급이 있는 문헌을 일단 찾아라. 거기서 전력 파워, 뭐 앰프, RF 요런 거 있는 거 찾아라 했더니 600cc 나오다. 그 다음에 아까 또 다른 디지털 프리 디스토션 요것도 뭐 디지털 전치 왜곡 뭐 이런 표현을 쓰니까 요것도 찾아라 해서 뭐 이렇게 찾고 이거를 찾은 다음에 저희가 또 어떤 작업을 하느냐. 자, 뭐냐면 교수님이 요걸 연구 개발한다 했습니다. 이거 관련된 혹시 나중에 회로 만들었을 때 저쪽 문제가 있는지 기존에 어떤 논문도 있고 했는데 어떤 플레이어들이 어떤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지 보겠다 하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은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산대 건이에요. 부산대 건이고 그럼 저희가 이제 일단 이 건이 검색되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추세나 그 다음에 주요 출원인이 이름 나와요. 누가 출원을 몇 건 하고 있고 다운로드 받아서 저희가 가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핵심 선행 기술로 이루어진 것들이 아까 전에 한 1000건 나오면은 그 이제 교수님한테 맡겨가지고 주요 건 뽑아달라고 요청드려요. 이 작업은 대기업과도 흔히들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회로 설계를 해서 핸드폰에 탑재가 돼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그 특허팀에서 요 건들 그거 저기 혹시 이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엔지니어단에서 검토해봐라 이러면 검토해줘야 돼요. 청구항대로 쓰는지를 비교해서 다시 회신 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주요 건들이 나와.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읽어 들어가는 거예요. 요런 뭐 커피스터 회로 있고 스위치 커피스터 회로 있고 공급 변조기 있고 요거는 어떤 레벨을 가지고 어떤 레벨을 가진다. 우리도 이렇게 하는지 검토해 봐주세요. 근데 우리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특허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른 방법 찾아주시죠. 엔지니어 단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엔지니어링 할 때는 다른 경우의 수를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변형을 해서 같은 해결 과제를 달성하는 다른 기법들을 찾아주는 것도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수시로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핸드폰 쪽도 뭐 삼성 연관이 있을 거고, 예전에 그 반도체 그 이슈 있었잖아요. 소부장 해가지고 그 일본 그거 수출 규제 하면서 그때 SKC 이런 데서 진짜 그 일본 소재 기업 건들 이렇게 뺏기는 작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 보면은 한 건 한 건 특허 분석 보고서 나가요. 이 레시피대로, 이 공정대로 이 회사에서 만든다는데 우리 지금 만들겠다는 제품이랑 비교해봐라. 그 조성 그거 수치 한정이나 이런 범위 피해 나갈 수 있느냐. 주요 건들 아까 전에 저런 식으로 검색해가지고 딱 그 핵심 건들 딱 나오면 그 핵심 건들에 대해서는 한 건 한 건 다 보고서 해가지고 문제 소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검토해서 뺏기는 작업을 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갑자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소재가 이제 개발되는 거죠. 그리고 저것도 있어요. 특허권이 소멸되면서 널리 이렇게 그 우리가 쓰게 되는 케이스도 많은데, 대표적으로 게임 하시는 분 안 해요? 게임 같은 거 안 하세요? 기계식 키보드 들고, 기계식 키보드 사실 때 체리식 키보드라는 말 들어봐. 기계식 키보드 언제부터 쓰셨어요? 한 몇 년도부터 쓰셨어요? 17년도 한 그쯤이지 않아요? 그 체리사 옛날에 이제 그 286, 386 하던 시절에 그때 컴퓨터 키보드는 기계식이었어요. 그게 체리사가 회사 이름이고, 체리라는 회사 이름이고, 그 회사가 특허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계식 키보드, 우리 접촉, 갈축, 청축하던 그 연결 관계대로. 그 특허가 소멸되면서, 소멸되자마자 땡 하자마자 이 제조사 저 제조사 다 이제 그 체리식 그 기계식 키보드 제품이 나온 거예요. 네, 그 뭐 레오폴드든 뭐 등등 뭐 회사 많다니까 커세어든 각 제조사별로 기계식 키보드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다니까 어느 순간. 그게 이제 특허권 소멸되고, 뭐 비아그라도 마찬가지. 비아그라 이런 그 약제 관련된 쪽 있죠. 또 카피약 만들려고 딱 대기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약회사들 가면은 오리지널 그 약 만드는 회사 그 특허권 만료일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럼 만료 이제 시점 다가오면은 미리 딱 준비해놨다가 땡 하자마자 제품 다다다닥 나와요. 그게 옛날에 한미 FTA 할 때 특허 허가 연계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는데, 그 미국 그것도 뭐 할 말 많은데, 그 오렌지북이라 미국에서는 그 오렌지 국 색깔이 오렌지 색깔이 이거 관련된 특허다라고 등재가 되면은 그 카피약 만드는 회사에서 이걸 비침해다라는 판단을 받던지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 카피약을 만들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뭐 약간 침해로 용이하게 보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행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게 들어왔거든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되게 복잡해서 뭔지 모르시겠지만 2015년인가 그때 특허허가 연계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카피약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어쨌든 오리지널, 그러니까 카피약을 만들려면 오리지널 제약사의 특허 비침해나 이런 거 다투는 심판소송을 제기를 됐어요. 그때 카피약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 제약회사의 TO가 많이 떴지.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가 많이 떴지. 그 일을 다 해야 되거든. 특허 법률 검토하고 개발하고, 예. 그 다음에 카피약이 약이라는 게 나오면은 비슷한 성분의 약이면 쓰잖아요. 싼 거면. 예, 바로 팔리니까. 그래서 그 제약회사들 그때 주가가 날라갔던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변리사들도 그때 삼성 애플간 소송은 아까 전에 2011년경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전자전기 타이틀 들고 있으면은 삼성 지원하면 거의 다 뽑는다 할 정도로 막 인력 수급 엄청 하던 시절이거든요. 전자전기 쪽에.
근데 2015년경은 화학 파트가 되게 많이 필요하던 시절이었어요. 그 화학 쪽 변리사들이 이제 대거 수요가 많았던. 근데 그게 또 보면 그 다음 해에 그 우리 저 대학교 진학할 때 수능 컷을 올린다니까. 그쪽 전공에. 근데 지금 그 화학 쪽이 보면은 그때 바이오 함 떴다가 중간에 그 시절 괜찮았다가 코로나 때 또 함 떴다가 지금 좀 별로지 않습니까? 이 사이클이 확실히 있거든요. 그럼 계속 별로일 거냐 하는데 그 한번 그렇게 핫해주면 좀 우수 인력들이 그 분야로 좀 들어가요. 들어간 다음에 지금처럼 시장이 바로 딱 그 정도로 인력 수급될 만치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 아니니까 옥삭가리기가 될 거잖아요. 지금 뭐 초반에는 어중이 떠중이 다 섞일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뭐 그냥 카페 만든다고 엔지니어링 조금 제대로 하고 들어가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뭐 대충 비슷하게 먹고 살고 하고 있던 시절이 있을 거고 좀 지나고 나면은 되는 애들만 남을 거잖아요. 그게 다시 또 이 분야를 살리는 타이밍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뭐 신약을 개발하든 뭘 어떻게 하든 컴퓨터 공학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이제 벤처붐 저희 선배 시절 같으면은 벤처붐이 있어서 그 이후에 벤처가 꺼졌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그 벤처붐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컴퓨터 공학으로 가야지 우리 예를 들어 골프로 치면은 박세리가 있었으면은 그거 보고 성장해가지고 세리키즈 하는 그분들이 25년부터 해가지고 막 뭐 LPGA 가가지고 상 타고 근데 지금 됐더니 지금 아무도 저기 골프로 상 안 타는 시절 와버리고 또 지나면 또 타고 뭐 이래 되거든요. 여기 주기가 있어. 그 컴공도 보면 우리 뭐 게임 업체들이나 뭐 이런 업체들 플랫폼 업체들 엄청 성장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플랫폼이 먼저 컸고 그 다음에 게임 업체들이 빵빵빵빵 좀 터졌잖아요. 하는 이야기가 그때 98년 정도 그 학번 때가 되게 수능 성적도 높았고 좀 질적으로 우수한 분들이 많이 나오던 시절이었다 하더라고요. 대표가 된 사람도 많고 뭐 메인 핵심 개발자도 그 타이밍에 나오고 그 뒤에 이제 급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AI로 넘어가면서 이제 코딩 조금 근본적으로 의문입니다. 코딩 약간 실력들이 다른 국가 대비 좀 내려가고 있다 해야 되나? 미국만 하더라도 기계공학 전공해도 코딩 기깔나게 하고 전자공학 전공해도 뭐 코딩은 기깔나게 하고 뭐 한다는데 우리는 그냥 전공 나눠버리면 코딩 내 전공 아니다 해. 근데 그 전에 동아리 홈커밍데이 한번 하면서 그 선배들 내려왔었거든요. 뭐 삼성 출신도 오고 LG 출신도 오고 뭐 잔뜩 왔는데 세월 지나고 한 우리 시절 사람들이 후배들한테 하는 게 누구 코딩 배하는 코딩 배하는 그러고 있으니 일단은 우리가 저 각자의 전공을 하나씩 들고 있지만 그거 배운 거 한 2, 3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갖다가 우리 30년, 40년 먹고 살아지지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그거였지 나중에 계속 하나씩 하이브리드 해보십시오. 좀 그래 돼요. 그래 해야 먹고 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는 컴퓨터공학과를 했어요. 컴퓨터공학과에서 전자전기 정보 컴퓨터를 들어왔으니까 뭐 맞게는 왔죠. 맞게는 왔는데 왔더니 이거 코딩은 그 진짜 잘하는 감각적으로 잘하는 사람들 못 이기겠다. 이게 학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코딩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을 잘하고 솔루션을 내고 저거 그냥 이 동네는 1등 못 따라잡는 동네구나. 그거랑 이제 좀 밤새는 그게 많아가지고 이거는 좀 그렇겠다 해서 전자전기로 갈아탔는데 거기서 다시 또 복공부 해갖고 요래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그냥 학부 시절에 세계 서핑 느낌이죠. 그렇다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코딩은 그냥 개인 취미로도 좀 뭐 이렇게 짰었거든요. 뭐 컴퓨터 자동으로 꺼지게 한다든지 데이터 할 때 데이 카운팅 한다든지 뭐 그 정도는 그냥 혼자 그냥 취미생활로 짰거든요. 그 다음에 그 동아리 하면서 2종 로봇, 뭐 4종 로봇, 라인 트레이서 뭐 이런 거 다 했었고 그거 다 하고 그러니까 뭐 변리사 공부해서 뭐 딴 거 안 했지 않아도 사실 할 거 다 했어요 학부 때. 재밌게 그 다음에 그게 도움 되더라고. 일할 때도 도움 돼요. 왜냐면은 엔지니어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을 때
설계는 요렇게 하는데 실제 구동되려면은 제어를 할 때는 또 코딩을 해야 되잖아. 그럼 하겠구나, 코드는 요래 되겠구나, 뭐 어떤 순서대로 논리 흐름이 되겠구나 하는 게 아니 수월하더라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 이건 또 다른 건 이렇게 찾았죠. 잔압 밸런스가 있고. 저는 이게 보면 내가 이 건을 개발하겠다 했는데 지금 다른 사람 솔루션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아, 이쪽은 요렇게 했고 요쪽은 요렇게 했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개발하는 것보다 앞선 시점이거든요. 이건 연도가 보면은 뭐 2013년, 심지어 뭐 10년 전에 이 개념이 도출이 됐네. 그럼 이게 이제 조상님에 가까운 특허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입장에서 보면 되게 교과서적인 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피해?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시절에는 그냥 그냥 요래 주고 동작시키면 되지 하던 시절에 누군가는 이제 요런 개념을 막 도출한 거예요. 그 권리 잡으면 얼마나 넓겠어요. 그럼 세월 지나가지고 이제 볼테이지 작게 써야 되고 진짜 에너지 최적화해서 써야 되고 하니까 이러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지. 비용이 올라가는데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더 가치가 높으니까 이제 시도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세월 지나고 피하려다 보면 안 피해져. 안 피해지는데 지금 보면 존속 기간이 이제 좀 남아 있잖아요. 한 13년이면은 20년, 33년까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게 만약에 기업이었다, 삼성전자였다, 요건 못 피해. 근데 쓰긴 써야 될 것 같아. 33년 소멸이면은 지금 25년이니까 개발하는데 2년 걸렸다 치면 27년, 6년, 7년 겹치네. 만약에 사업해가지고 그거 물어주면은 대충 그래도 고 할까 말까 이렇게 경영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제 설명했었죠. 이건 그 자료가 겹쳐. 이거 어제 이제 디테일하게 밀어서 상검해제라는 게 정례 기술이 있지 않느냐 인문학적으로 다 주장했어요. 주장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죠, 미국은.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소송 제도상의 차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좀 한번 들어보세요. 대륙법계, 영미법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봐요. 대륙법계, 영미법계. 우리나라 법이 일본법만이 뭐 따라 했다고 이런 이야기 들어. 일본법 어느 나라 법 따라서 했을까요? 자체적으로 다 만들었을까? 아니 일본 사무라이 막 이러다가 공건제 하다가 갑자기 메이지 네덜란드고 뭐 상선 들어와가지고 뭐 의무역 하면서 뭐 갑자기 메이지 일어나가지고 서구 문명 들어온 거잖아. 그럼 갑자기 막 법을 막 만들어 근대화가 돼. 그러니까 일본은 어디 나라 법을 독일로 보시면 돼요. 독일. 네. 유럽 내에서 독일이 그러면 시총나. 약간 좀 베이스 되는 법이 보면은 헌법, 민법, 형법 뭐 이래 이야기 하거든요. 법대감, 헌법, 민법, 형법. 뭐 법 정말 많아요. 뭐 상법도 있고 이 특허법도 있고 뭐 상법법도 있고 뭐 등등등등 국제거래법도 있고 다양한데 일단 제일 베이스 되는 거 헌법, 민법, 형법. 헌법 사실 뭐 볼 일 없었는데 이번에 봤지. 개혁이다 하면서 나도 봤다. 헌법 글씨. 그 다음에 민법, 형법 요거 메인인데 그 중에서 민법이라는 게 개인 간의 사거래, 사인 간의 실제적인 관계. 그러니까 민법이 어떻게 돼? 총 7이 있고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 이렇게 돼 있어요. 민법이라는 게. 예. 그래서 우리 뭐 채무 불이행했다, 뭐 불법 행위냐, 그 다음에 우리 뭐 공동으로 소유를 했을 때 이게 조합이냐, 뭐 공유냐, 총유는 뭐 교회 같이 이렇게 뭐 동아리 같이 이렇게 성립됐다면 그 재산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런 관계 정하고 있는 게 민법이거든요. 그래서 민법은 우리 각종 시험에 포함이 많이 됩니다. 민법은. 그래서 공인중개사 쳐도 민법 쳐야 돼요.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거래하고 아까 전에
물권법까지 공인중개사는 채권은 안 해도 되니까 가족법 안 해도 돼. 변리사 시험은 가족법 안 해도 되니까. 근데 채권은 생기잖아요. 우리 거래하면서 채권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변리사 시험은 총칙, 물권, 채권까지 시험 과목에 들어가요. 변호사 시험은 다 쳐요. 다 알아야 돼. 거기 민법에 뭐 채권 소멸시효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돈 빌려갔다. 언제까지 내가 갚아달라 안 하면은 그냥 그거 이제 세월 지나면은 없는 돈 되는 그런 것도 민법에 다 정해져 있거든요. 한번 민법 공부는 좀 해보시는 게 좋은데, 삼성 애플간 소송에서도 뭐 갖고 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애플 쪽에 변호인이 배심원단 이야기했던 게 코카콜라 병 모양, 그 다음에 코카콜라 병이랑 미키마우스였나? 뭐 하여튼 모양, 그 다음에 아이폰 그냥 외형 있죠. 이거 딱 보여주면서 이게 산업적으로 보호할, 그러니까 뭐가 떠오르냐, 그 다음에 산업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게 질문거리였거든요. 배심원단에 대한. 그러니까 배심원단을 그렇게 설득해 가는 거죠. 권리로서 보호받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삼성 쪽에서 증거 제출하고 배심원단 주로 설득했던 것 중에 이 라운드 증거 있죠. 갤럭시랑 아이폰은요, 알까 동일했어요. 동일했는데 그 삼성 내부 메일이 증거 자료로 이제 올라오는데 그거 따라해라라는 그 메일이 뭐 있었나 봐요. 이제 그런 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럼 따라했네. 이래 배심원단들 입장에서는 확 분위기가 쏠려버린다니까. 그럼 급격하게 불리해지는 거죠. 제도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특히나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우리나라 증거개시 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동강을 하잖아. 주장을 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주장을 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네가 내 돈 빌려 갔잖아 하고 내가 주장했어. 그럼 빌려 간 거는 내가 입증해야 될 거다. 그죠? 그럼 빌려 갔으면 난 갚았다를 입증을 하면 끝나는 거고, 안 갚고 뭐 조절하면 이제 그 다툼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입증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특허 침해 소송이라 쳐요. 그럼 나중에 내가 손해가 있었어. 침해가 발생해서 입증 다 했어. 손해배상액이 내가 얼마입니다. 받아야 될 돈이 얼마입니다. 입증 누가 해야 되나? 내가 해야 되잖아. 내 손해가 이렇게 났다. 근데 증거 자료가 내한테 없죠. 저쪽에 있죠. 아니 몇 개 팔았고 얼마에 팔았고 자료가 내 쪽에 대체적으로 없잖아요. 상대 측에 있잖아요. 그럼 내 나라 해야 되잖아요. 요게 좀 자연스럽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게, 디스커버리가 그냥 그 법제도 명칭인데, 그 재판이 있기 전에 그 이제 증거 개시 제도니까 미리 그 상대 측의 증거를 열람하는 제도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대 측에 쓰레기통까지 뒤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 만약에 뭔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파기하는 행위가 있거나 하면 급격하게 재판 결과가 불리해져요. 저 뭔가 뭐 꿀리는 게 있어서 숨기려 하는구나, 이래 되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안 내놓으면 무조건 이래 버팅기는 게 있는데, 저쪽은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어서 뭐냐면, 예를 들어 옛날에 이메일 와갔던 거 제한된 범위 내라도 이렇게 열람 권한 줘야 되고, 문서 자료 달라면 줘야 되고, 그런 형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예전에 배터리 관련 소송도 보면은 SK랑 LG랑 미국 가서 붙었다니까. 한국 법정에서 안 붙고 우리나라 기업끼리 미국에서 분쟁이 붙었잖아요. 그게 그 미국 공장 거 이제 수출계 막는 그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법 체계 자체로 디스커버리 제도, 뭐 ITC, 우리나라에 없는 조직, 이렇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관세청 비슷한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특허 침해다 되면은 그 통관이 멈춰요. ITC에서 판결을 받으면은. 그런 법제도의 차이가 있어서 미국 가서 다툰 거예요.
국내에서 다툰들 실익이 없고 미국 가서 만약에 다퉈가지고 누가 이기고 졌다 하면 이 유불리가 너무 커. 그 이노베이션이 졌죠. 그게 아까 전에 ITC에서 다투는 단계에서 조금 이게 미국 내 소송을 LG화학은 했었는데 SK는 좀 아니다 보니까 좀 서툴러서 그런지 아까 그 자료 폐기하고 약간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조금 뭐 실기한 게 좀 있어 보였어요. 지금 본문으로 들었을 때 실무적으로. 그래서 재판이 불리하게 흘렀고 처음에 전직금지 가처분이라고 그게 배터리가 LG화학이 1등이었는데 SK이노베이션이 뒤에 이제 후발주자가 따라가다 보니까 그럼 따라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일 쉬운 방법 여기 있던 사람 데리고 오는 게 제일 낫잖아요. 네. 근데 좀 이직이 많았어. 많다 보니까 LG 쪽에서 이제 한 5명 정도 그 전직금지 가처분 거은 거죠. 그래서 국내 그 서울 지법에서 그거를 전직금지 가처분 인용받고 이긴 다음에 그거 가지고 부정경쟁 그러니까 뭐 부정경쟁 방지 영업비밀이다 해가지고 미국 그 ITC라는 데 제소를 한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 칼날 제소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영업비밀 빼갔다라고 다툰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그 다툼이 있고 나서 SK가 특허침해 소송 걸고 LG가 특허침해 소송 걸고 이렇게 된 거라. 근데 특허침해 소송 그 권리 면에서는 LG가 건 거는 되게 약했고 SK가 건 거는 좀 괜찮은 상태였거든요. 요거 다투기 전에 근데 아까 영업비밀 가지고 다툰 게 기일이 먼저 도래했고 SK한테 불리하게 흘러가고 결국에는 2조 배상하는 걸로 했습니다. 1조 주고 1조는 로열티형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각자 입장에서는 그냥 회사에서 그런가 보다 뭐 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된다 하면은 지금 조단이었잖아요. SK이노베이션을 우리가 예를 들자면 취직을 했어. 회사에서 2조를 저쪽에 LG화 쪽에 물어줘야 된대. 다니는 입장에서는 내가 그 관련 부서 아니더라도 인센티브는 다 날아갔구나. 근데 또 하나는 그렇다고 뭐 SK가 잘 안 됐냐? 잘 됐죠. 잘 됐는데 이제 아까 뭐 전기차 뭐 캐즘이라든지 이렇게 시장에서 수요가 그렇게 안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주들이 조금 박살나고 있기는 한데 그건 나중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나중에 혹시 2차 전지 쪽으로 진로를 생각하시는 분 이 중에 계세요? 없네? 이게 3년 전만 해도 엄청 한데 무조건 있었거든요. 이게 이렇다니까. 이거 봐봐요. 지금 올해 한 11월부터 해갖고 하나오션 주가 엄청 올랐거든요. 네. 근데 3년 전에 지금은 하나오션 갈래 하면 가겠습니다 하겠지. 3년 전만 해봐라. 하나오션 갈래 하면 안 가지. 대우사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이 한 1, 2년 늦다니까. 취직할 때에서 그 다음 우리 먹고 살 거 생각하면은 조금 한 10년 뒤, 20년 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판단할 때 지금 자료들이 1년 전, 2년 전 기준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까 전에 곡선에 있었다 치면 상투 잡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보면. 왜냐면 괜찮으니까 갔거든. 괜찮다는 게 지금 직전 1, 2년 전에 진짜 괜찮았어. 보통 보면. 그럼 이게 10년 뒤에도 괜찮을지가 의문인 거죠. 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넘어가고. 이거는 여기 10분 쉬었다 합시다. 스트레이트로 계속 네. 20분에 할게요.
긍정적. 야, 이 사람은 황성재 맞는데 아예 이름은 그런데요. 그 원광대 나와가지고 카이스트 갔다가 기술이 좀 시절이 좋았어요. 기술이 좀 오게 돼가지고 박사 때 그래서 했었는데 왜 시절이 좋았냐면은 특허를 뭘 냈냐면 그러니까 아까 그 슬라이드부터 올라갔던 거 있다니까 그때 그 인터페이스 그 주로 그런 걸로 냈어요. 이게 터치 스크린 제어 방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삼성전자 그 기능 중에 스와이프 있잖아요. 이렇게 쭉 그 영문자 이어서 쓰면 맞는 말 만들어주는 거. 보고 그랬는데 그 뭐 여기 보면 청광이 되게 좋아. 위치가 이게 판단되고 터치 위치가 뭐 제어하고 객체 확대 수행돼도 스크린 제어한다. 지금 이거 그 다 기술 이전 됐다가 그 해당 기술 이전 받아간 업체는 이제 문 닫은 것 같은데 되게 하여튼 권리 범위 좋았고 뭐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슬라이드 톨락이랑 그 청광 좀 약간 유사한 형태예요. 터치 스크린 제어하는데 이벤트에 따라서 그 터치 위치를 더 길이 가는 영역 표시하고 생성한 다음에 그걸 드래그해서 발생되는 거리 변화에 따른 1명령, 회전각 변화는 2명령, 원형이고 두 개의 컨트롤 바. 아니 우리 이래 입력할 것 같지 않아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런 것까지 특허가 돼야 되느냐? 폼 팩터가 바뀌어서 그냥 그럴듯하게 이렇게 청구항이 작성된 거지. 그냥 이렇게 입력 방식에 대한 인문학적인 내용 아니냐, 기술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다르다 하는 게 특허 줄 만한 거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미국 판결의 추이입니다. 추인데 빨간색은 부정적인 거고요. 파란색은 긍정적인 건데요. 자, 일단은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특허법에 발명 정의를 하면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다. 발명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특허법에.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그러니까 그거 고도한 것 때문에 진보성 있는 거고, 자연법칙 이용했냐 안 했냐,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등 이제 특허성 요건이 발생된 건데, 자연법칙 그 자체는 특허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물리법칙 이런 거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없죠. 그리고 수학식 특허 대상 아니겠죠. 당연히 수학식. 그러면은 함수는요? 코딩을 했어. 함수는요? 수학식 아닙니까? 특허 대상 아니네. 알고리즘 막 코딩 다 했어. 그 자체는 특허 대상 아니에요. 코드 자체는. 근데 그게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상 수행이 되면서 기능들을 수행하죠. 그럼 일정 요건 갖추면은 특허를 주겠다. 이렇게 발전이 됩니다. 처음에 저 72년도 요 보면은 그 우리 옛날에 워드 프로세서 이런 거 따신 분 있어요. 요즘에는 컴알 많이 하긴 한데 혹시 아니면 정보 처리 기능사 뭐 이런 거 그거 할 때 보면 BCD 코드라고 들어봤습니까? 아무도 없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이진화 십진수를 이진수로, 그러니까 BCD 코드를 이진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단순한 수학적 계산이라서 특허 대상 아니다. 그냥 그 자체로 특허 대상 아니다. 알라망도 갱신하려고 어떻게 수학적으로 계산한 거 이거 특허 대상 아니다. 특허를 안 줬어요. 이게 다 소프트웨어적인 거잖아요. 하다가 이 시기에 이제 우리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태동기지 않습니까? 요 70년도 80년도에 넘어가는 시점이. 그러면은 IT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우리도 특허 달라 안 하겠어요? 산업적인 요구라는 게. 81년도에 이제 디어 판결 나오면서 합성 고무 경화하기 위해서 고무 가열하는 온도를 계산하고 제어하는 것에 관한 수학식을 사용한 단계 프로그램된 디지털 컴퓨터는 특허 적격성이 있다.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특허가 인정됩니다.
81년도에 되고 30년간 문제 없었어요. 없다가 2010년에 태클 걸리고 12년 빌드업하고 14년 빌드업인데 이 앨리스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향후에 엄청나게 큰 판결이 하나 등장을 했어요. 이 시기가 이제 한 30년간 출원을 잔뜩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대기업들도 출원 위주로 막 해가지고 그냥 양으로 경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이 정도로 연구개발 많이 한다. 는 느낌이지. 근데 나중에는 출원만 실컷 하면 뭐 하겠어요. 일단 권리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슬슬 그거 가지고 저기 침해 소송 걸어볼까? 케이스들이 슬슬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로펌들도 이제 침해 소송한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 갈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게 돈이 된다는 것도 이제 인식을 하고. 미국 내에서 이제 특허 침해 소송이 점점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요 2000년 지나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조 단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다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 시기에 이제 이야기 나왔던 게 뭐냐면은 제가 2010년부터 일을 시작했거든요. 수습을 그때 받았거든요. 그래갖고 그때 회사 첫 회식 때 내가 갤럭시 사전 예약 구매 그거 해갖고 산다고 갤럭시 원 그래갖고 잠깐 갔다 올게요 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갤럭시가 저는 받았어요. 그 다음에 아이폰 쓰고 있었고 그 시기가 2010년이었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넘어간다는 지금 엄청난 큰 변화가 요 시기에 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특허 괴물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계속 이제 그냥 페이퍼 컴퍼니인데 권리 행사만 하면서 제조사들한테 돈 뜯어내는. 네. 그 하이브리드 차량 그거 2012년 소멸인데 그 소멸 직전에 침해 소송했댔잖아요. 그것도 보면 요 시기고, 애플 삼성간 소송 2011년이 됐고 요 시기고, 요때 이제 그게 이슈가 됐습니다. 뭐냐면 요거는 비스키 판례라고 원자재 거래상의 위험 분산 방법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그냥 리스크 해칭하는 우리 기본 경제학적인 원리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그냥 주식으로 치면 숏이랑 롱이랑 동시에 잡으면 해칭된다. 내려가도 따고 올라가도 땄다 그러면 해칭되잖아요. 수수료. 이제 그렇게 해칭하는 그 리스크 해칭 방법을 그냥 하드웨어상 결합해서 그냥 권리를 청구를 한 케이스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불특허 대상이다 하면서 날려버린 거지. 근데 날려버리면서 모트라고 MOT 이 테스트라는 그 판단 단계를 제시했어요. 이 판결이 방법 발명이 새로운 기계나 장치에 연결돼 있거나 어떤 물체를 변형시켰을 때는 특허 적격성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방법이 있는데 뭔가 그러니까 그 새로운 기계 장치에 연결됐느냐, 새로운 기계 장치 없고 기존의 그냥 장치냐, 그냥 방법인데 기존의 장치면 X, 새로운 기계 장치냐, 그 다음에 어느 물체를 이런 방법이 변형을 시켰느냐. 그러니까 컴퓨터상 수행되면서 물리적 변형이라는 것은 사실 전자적인 변형밖에 없을 겁니다. 뭐 어떤 변형이 있었다 그러면은 특허 적격성이 있다. 그래서 이걸 MOT 테스트를 하는데 요거를 얘가 제시를 했어요. 판결이. 그러니까 이게 조금 독특한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법률에 요건으로 정해지어야 그 이제 구속해서 판결할 때 거기 구속이 될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판례에서 또 다른 기준 제시하고 또 다른 기준 제시하고 그 구속된 판례 요걸 따라라 이렇게 하면서 빌드업을 해요. 조금 달라. 요 뒤에 2012년에 이 화학적인데 마이오 판결이라고 티오퓨린 치료제 복용 방법에 관한 특허는
치료제를 복용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래요. 자연 법칙 자체를 변경을 해서 특허 적격성을 인정할 만한 실질적인 특징의 부과가 없다 하면서 날려버리는데, 무효시켰다는 거예요. 날려버렸다는 무효시켰다는 겁니다. 특허가 됐는데 무효를 시켰다고. 그 청구항이 티오피린 물질의 량, 그러니까 복용이니까 복용하는 물질의 량을 결정하는 기술적 측정 방법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청구항에서 기재를 하고 있는데, 방법적으로 이렇게 복용해라 기재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방법이다. 요거를 특허 적격성을 부여할 만한 실질적인 특징 부과가 없으니까 애초에 이건 특허 대상이 아니다. 판결이 하나 나오고요. 2014년 앨리스 판결을 이겨굵직한 판결인데, 요전에 2013년에 그 오바마 행정부의 화이트하우스 그 청문회 보고서에서 그 MP 등 이런 어떤 그런데 그 과도한 권리 선점이 IT 기반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저해한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하나 딱 나와요. 그 다음에 14년도에 앨리스 판결이 나오는데, 앨리스 판결이 이런 스텝을 제시를 해요. 여기서 이거 당사자 간 거래 중재하는 제3조로서 컴퓨터 시스템 앨리스 특허 발명, 이게 에스크로 이체라고 조건 달성되면 이체하는 그냥 있는 경제학적인 개념입니다. 네. 요거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해당된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그 자체로는 not patentable, 그러니까 특허 대상이 아니다. 추상적인 그 앱스트랙 아이디어, 자연 법칙, 자연 현상, 추상적인 아이디어 그 자체는 애초에 그냥 특허 대상이 아니다. 근데 특허 받게 하려면은 significantly 뭐가 있어야 된다. 뭔 말이고 쉽죠? 근데 웃긴 게 요게 나오고, 그러니까 뭐 현저히 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대. 없어서 이거는 앱스트랙 아이디어니까 특허 대상 아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그냥 발명 그 자체로 인용 발명 검토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거는 특허 대상 아니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추상적인 아이디어라 했잖아요. 소프트웨어 발명들, 비즈니스 모델 발명들 웬만하면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하면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네. 기계기구는 구체적인 연결관계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방법, 소프트웨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는 방법 발명이죠. 어떤 수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추상적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 판결이 있고 나서 미국에서 비즈니스 모델 관련 발명 특허 등록률 20% 언더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특허들 무효율이, 여기서 이게 등록된 특허가 빨간색은 죽은 거고요, 무효가 된 거고요, 초록색은 살아남은 건데요. 거의 8개 죽고 1개, 2개 사이죠. 네. 그 기존에 등록됐던 것도 앨리스 조 이후에 무효가 되는 확률이 되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요. 우리나라는 19년에 이런 게 반영돼서 개정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의 연산 또는 가공이 실현되면서 사용 목적에 따른 특유의 정보 처리 장치,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됐으면 특허 대상이 된다. 복잡한데, 자, 다시 일단 소프트웨어, 이 경우에 소프트웨어 정보 처리가 하드웨어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됐느냐, 그냥 하드웨어랑 결합이 일단 있느냐. 미국이랑 약간 전에 여기 순서도는 좀 비슷하게 생겼죠. 약간 다른 점은, 미국은 그냥 특허 대상 아니다 하면서 거절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길 부담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진보성으로 거절해요. 진보성으로 거절하는데 어떻게 빠지냐면, 어쨌든 여기 소프트웨어 그 자체는 그냥 특허 대상 아니다 할 건데, 하드웨어랑 일단 결합이 됐어. 아까 뭐 단말기, 서버 뭐 이런 거 있을 거다 아닙니까? 연산 처리 장치나 뭐 있으면은 결합된 거고. 그러면은 일단 발명은 인정.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특유의 연산 처리 있느냐, 독특한 연산 처리 있느냐, 그 상황마다 독특한 연산 처리 있으면은
진보성 있다 없다. 그냥 진보성 있다 없다로 봐요 우리는. 원래 저기 우리 특허 등록 줄 때 내가 설명 안 한 요건 중에 하나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자연법칙 그 자체거나 뭐 무한동력장치 이런 거 가져오시는 분인데 그 자연적 법칙 위배한다 이러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요건에 의해서 거절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나라에 이거 특허 대상 아니다 하는 요건 중에 하나예요. 진보성은 종래 기술이랑 살펴봤더니 이 발명이 종래 기술로부터 이르는 게 쉽다 이런 거잖아요. 미국의 비자명성. 네. 종래 기술이랑 대비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진보성 요건이고 신규성 요건인데 아까 전에 제가 말한 앨리스 이런 케이스들은 그냥 그 발명 자체로 추상적 아이디어니까 니는 특허 대상 아니다 해버리는 거라고. 종래 기술을 판단을 안 한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비슷하게 따오긴 했는데 글로벌로 좀 추이는 가져가야 되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다 진보성으로 거절해요. 넘어가고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 하는 것 같이 왜 미국 판례 이야기를 하고. 이거 2023년에 미국 상원에서 특허 적격성 회복 방안 발의했다 돼 있는데 아까 수학공식 자연현상 추상적 생각 예외적으로 특허가 될 수 없는데 2014년 앨리스 판결 기준이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고 의료진단 AI 기술 등 여기 유럽 중국에 비해서 미국이 보호되지 않은 등 경제적 성실을 가져왔던 이유로 법안을 제안했다. 그게 뭐냐면은 특허 적격성의 예외상을 없애고 특허가 안 되는 영역을 그냥 법으로 명시를 해가지고 아까 그냥 앨리스 판결은 너무 대놓고 추상적인 아이디어 다 안 된다 했는데 안 되는 거를 그냥 딱 이렇게 세분해서 정하고 나머지 되게끔 허용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통과 안 됐어요. 그냥 아직 그냥 발의했다 이 말입니다. 23년 요거 이거 통과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좀 통과되기 힘들어. 그 다음에 미국 판례 중에 하나가 그래서 사용 환경 개선은 특허 등록 가능성 없는 걸로 보겠다. 컴퓨터 기능 향상으로 관점에서 봐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전에 이야기했죠. 뭐 대리운전 서비스가 있는데 그냥 대리운전 할 때 그런 방법대로 장래업에 적용을 했어. 그럼 이 업종에서는 이런 걸 적용한 적이 없어. 그럼 사용자 편익은 무조건 향상돼요. 비즈니스 모델이란 게 새로운 방법에 하드웨어 올려가지고 플랫폼이 새로 탄생을 하면 당연히 편익 향상은 있지, 환경 개선은 있지. 근데 그게 기능적으로 연산적인 측면에서 컴퓨터 기술 면에서의 향상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열의하게 보겠다. 컴퓨터 기능의 향상이냐 아니냐 그 관점에서 보겠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 공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 청구항이 불명확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호하게 썼다 이 말이지 구체적인 수행 단계가 구체적으로 개시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구체화해라고요. 구체화 안 하면은 추상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페로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모호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잖아. RF 그냥 예를 들자면은 뭐 에로 신호 상황 따라 가지고 RF 신호 그대로 출력하거나 뒤집어서 출력하는 거 이러면 추상적인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 내용이 없잖아. 무슨 구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그런 거예요. 소프트웨어라는 게. 이거는 그래도 회로나 뭐 기계 설계한 거는 도면도 있고 구성 요소라는 게 등장을 하니까 구체적입니다. 애초에 뒷받침하는 구성이 항상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그래 처리할 수 있잖아. 뭐 어떤 입력 신호가 요거는 뭐 저기 에러 신호래. 요 상태값 따라서 요거 그냥 뒤집던지 그대로 내보내던지 하겠다. 소프트웨어적으로 하겠다. 요 두 개 신호는 입력된다.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냥 마이컴에서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상적이죠. 어떻게 하는데 무슨 구성에 의해서 제어부가 합니다. 구성 요소가 이거 구글렛입니다. 구글렛. 근데 제 강의자를 이런 것들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저도 이제 논문 쓰고 그 딥러닝 이거는 또 스터디를 따로 했거든요. 이게 갑자기 학습 모델 들어오다 보니까 나는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아는 그 박사님이 스터디 같이 하려고 해가지고 각자 그 딥러닝 모델 그 논문
그 읽어와가지고 이렇게 브리핑 하는 식으로 스터디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의대 쪽 교수님, 그 컴퓨터 그 이제 코딩 하시는 박사님, 뭐 저랑 뭐 거기 저희 석사하는 친구 해가지고 그렇게 논문 읽고 스터디를 했고, 아까 앨리스 그런 거는 그냥 제가 그 분야다 보니까 이제 그냥 내 혼자 스터디 좀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 국내 나왔던 논문들 쭉 읽어가지고 내 거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내고 했었는데, 그래서 일하면서 제가 그 일단 법학 쪽 논문이 한 6건 됩니다. 거든요. 웃긴 게 이제 공대 졸업하고 석사도 공대로 했는데 논문은 법학 논문 너무 쉬워요. 제 입장에서는. 물론 계기는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것도 부산 내려온다고 특허법 들었던 법대 교수님, 저작권법, 하여튼 지식재산법 들었던 법대 교수님 개업하러 내려옵니다 했더니, 지식재산법 요 스터디 모임이 있는데요, 그냥 기동량 할 겸 참여나 할래? 이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했어. 봤더니 뭐 변호사님 있고 판사님 있고 뭐 교수님들 그 막 민법 교수님도 있고 뭐 그냥 이 동네 지식재산법 뭐 하는 교수님들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 모임이 뭐냐면 각자 자기 논문 이렇게 투고용으로 제출하기 전에 초안 만들면은 그거 가지고 일단 요 내부 스터디로 발표하고 막 자유롭게 난상 토론한 다음에 가다듬어갖고 이제 제출하는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이번엔 이 사람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가서 참여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전별이사도 해봐야지 된 거라. 그래갖고 그때 이제 안 그래도 순번 돌아올 것 같아서 주제는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논문이라는 걸 그때 써본 적이 없어요. 논문을 써본 적이 없다가, 근데 논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내 주장, 남들이 아는 내 주장 펼치면 되는 거 아닌가? 변리사 시험 칠 때 서술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장 내고 목차 잡고 그냥 쭉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했는데 뭐 갖고 제 첫 논문이 됐냐면 상표법의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여보세요? 네. 잠시 3분만 좀 시간. 네. 여보세요? 네. 뭔 이야기 하고 있었더라? 첫 논문이 불사용 취소 심판이라고 좀 독특한 상태가 있었는데 상표 쪽이었어요. 상표 쪽이었는데 그 3년간 불사용하면은 취소 심판을 걸 수가 있거든요. 저 사람 안 쓴다, 내가 쓸게요 이러면서. 근데 그때 그 상표법 조문이 어쩌냐면은 어떤 상표가 소멸되면 식별력이 잔존을 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1년간은 아무도 못 받게끔 이렇게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규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를 하면 그 심판 청구인은 이거에서 예외로 규정을 했었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심판을 우회할 수 있었냐면, 불사용 취소 심판이 들어온 다음에 내가 내 좀 친한 사람한테 내한테 불사용 취소 심판 좀 걸어라 하면, 이 사람도 불사용 취소 심판 청구인이 되잖아요. 이 사람도 심판 청구인이고, 그럼 둘 다 예외죠. 아까 식별력 잔존기간. 그럼 예외인데 내가 이제 권리 포기를 해요. 권리 포기를 하면은 먼저 알죠. 내가 친하니까. 네, 그럼 출원해요. 늦게 알죠. 출원해요. 그럼 선출원이죠. 이거 받죠. 넘겨받으면 되죠. 이렇게 심판을 아예 그냥 우회해버릴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상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해봐라. 그럴 리가 있나 이러면서 이제 다시 해봐라. 맞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봤잖아요. 네, 네.
된 거지. 그러면은 솔루션은 먼저 심판 청구, 나는 그때 솔루션이 먼저 심판 청구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야 된다. 그냥 이렇게 그냥 논문 결론을 냈는데 그 논문 나고 그 다음 해 그 해당 조문 다 삭제됐습니다. 상표법 자체가 그냥 바로 개정 매우 짜릿했습니다. 왜냐면 논문이란 걸 처음 써봤고 그냥 해서 어떻게 게재도 됐는데 그게 개정까지 이루어지네. 그 이후에는 이제 뭐 또 소프트웨어 관련하면 좀 내 분야니까 좀 정리해보고 뭐 이래 하면서 하나 내고 두 개 내고 그 이제 그렇게 논문이 하나 나오다 보니까 이제 동아대 로스쿨 그 자리가 비었었거든요. 그래갖고 겸임 교수 처음에는 특강해달라 하더라고요. 특강을 해줬는데 막 변리사 치고 내려왔으니까 그 변호사 선택 과목으로 지질 건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핫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다 이제 거의 외우고 있는 상태니까 그냥 포인트 찝어줄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좀 반응이 좋았나봐. 어쨌든 특강하고 다시 불러달라면 다시 같이 이제 또 특강하고 나서 나중에 그 원래 그 저희 교문 교수 하던 분이 좀 부실하게 했나 어쨌든 하여튼 뭐 티오가 나왔어. 그래갖고 내보고 이제 교문 교수 해달라 해가지고 한 8년간 했었거든요. 동아대로. 그러면서 그 자리 유지해야 되니까 논문 쓰고 뭐 한 것도 있긴 있었어요. 네. 그 시절에 사실 뭐 박사 따고 했으면 좋았을 뻔도 했는데 그렇게는 못했고. 근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 이제 부산대 지식재산중점대학 그 특허청 사업으로 이제 대학교에서 따가지고 그 중점대학도 생겼거든요. 여기 한 2분 정도인가 뭐 한두 분 이렇게 입학하신다 했는데 그거 지금 박사 1기 모집할 때 뭐 어차피 될 거면 1기가 낫겠다 싶어요. 지금 공부 안 하면 어차피 못 하겠다 싶어요. 지금 박사 과정 하고 있습니다. 저도 2호 학번입니다. 2호 학번. 자, 요거는 구글렛이고 2015년 논문이에요. 딥러닝 쪽이 일단 논문부터 잔뜩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일단은 요 보면은 ILSVIC 요게 이제 대회입니다. 대회. 이게 구글렛이 2014년에 요 대회에서 소개가 됩니다. 되고 그게 이게 어제 이야기했던 고양이 그 저기 판별하는 거 있잖아요. 분류해내는 거. 그게 그 내가 알렉스넷이라고 2012년에 뭐 나오면서 갑자기 빵 떴다 했잖아요. 그 구글렛이 그 2년 뒤에 거기서 더 성능 높여갖고 우리 더 잘 됩니다. 뭐 이렇게 했었고 그 시기에 뭐 VGG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혹시 들어봤어요? 혹시 딥러닝 쪽 하시는 분 있어요? 없네. 학습 모델 중에 많이 쓰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보면 요게 딥러닝 구조예요. 이제 설명 그 컨볼루션 연산 요 하나 박스 하나 요 파란색으로 된 거 하나가 다 컨볼루션 연산 마스크 단위로 컨볼루션 연산하는 연산층입니다. 연산층. 근데 보면 이게 이제 층이 깊다 해가지고 딥러닝이거든요. 뭐가 이미지가 들어와 그럼 연산층 통과하면 두루루루 연산이 돼 곱하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연산이 돼 이러면서 쭉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그 이제 다 하고 나서 백프로포게이션이라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분류를 해내는 건데 또 보면은 요 비슷하게 생긴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뭔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생긴 놈이 지금 계속 똑같은 놈이 계속 있잖아요. 요게 구글렛의 특징이에요. 그냥 요런 자기들이 명명하기로 인셉션 모듈이라고 자기들이 요거를 칭했거든요. 인셉션 모듈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렇게 배치한 게 구글렛의 특징인데 인셉션 모듈은 컨셉이 뭐냐면 그러니까 원바이 원 컨볼루션 연산하는 거. 그러니까 마스크를 원바이 원짜리 하나, 픽셀 가로 세로 1바이 원, 그러니까 원바이 원짜리 하나 출력. 그 다음에 3바이 3짜리로 한 개 연산하고 5바이 5짜리로 하고 원바이 원, 3바이 3, 5바이 5, 그 다음에 원바이 원 요렇게 해서 요 세트로 요 출력 묶어줘서 하는 거. 요게 인셉션 모듈 구조예요. 무슨 말이냐면 고양이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자, 하나하나의 성분의 특성, 한 3개, 3개 단위의 특성, 5x5의 특성, 요것들의 조합으로 보겠다. 특허가 그래서 특허도 냈어요. 특허도 냈는데, 특허가 보면, 아, 이거 잘 안 보이실 건데, 그 프린트 된 건 잘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아까 그 인셉션 모듈 있죠? 요거 갖고 특허 냈죠. 그러니까, 어제 설명드린 거, 그, 그 우리 저 뭐냐 보시면 스텝 바이 미 할 때 내 시스템 그 자체 장치 그 자체를 특허 출원한 게 아니고 설계 변경 포인트 특징에 대해서 출원한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이대로를 특허 출원한 게 아니죠. 특허 명세서에 이거 다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네. 인셉션 모듈 요게 특징이잖아요. 지금 요 구조상에. 그럼 요게 청광으로 돼 있어요. 1x1, 3x3 요거 이제 연산층이 있고 요게 이제 아웃풋으로 생성되는 거다. 예. 그래서 딴 어떤 딥러닝 구조에서 요거 쓰면 침해다. 다만 그건 있지. 이런 쪽이 권리자가 좀 유리하진 않아요. 일단 딥러닝 모델이 그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쪽에서 그렇게 발표를 하면 알 수 있는데 아닌 이상 일단 모르고 만약에 설령 맞아 떨어졌다 쳐요. 그 학습 모델을 발표를 했다고 물어줄 돈이 또 있는지 생각해보면 그거 갖다가 자기들이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뭘 해야 뭘 할 건데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블랙박스 모델인데다가 학습 모델 구조 뭐 어느 회사에서 그냥 요 모델 우리가 씁니다 해가지고 침해 배상액 얼마냐 하면은 그죠 손해를 책정하기가 뭐 손해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냐면 학습시킬 때 그냥 학습 다 된 거 쓰자. 결론적으로는. 그럼 내가 그냥 그 학습 모델 안 썼고 그냥 학습시켰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 학습 모델로 그 학습시켰는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 파트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쪽 파트가 권리 행사가 어렵다는 거는 다 학술적인 논문거리다. 이 말이고 생각보다 그런 논문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찾아보면. 그래서 이런 거는 케이스 날 때마다 빨리빨리. 그래서 학습 모델 자체를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딥러닝 구조를 막 설계 변경을 해서 하는 데들 매우 제한적이고 한 세네 군데도 안 될 거라고 예상해요. 딥러닝 그 아까 2012년부터 쭉쭉 있었댔잖아요. 주요 논문 저자보면 중국에 그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당시로 학생이었고 지금 뭐 교수 되고 했을 건데 그 사람들 중국 돌아가가지고 지금 영상 처리 쪽은 중국이 앞섭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잽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딥러닝 쪽은 학습 모델이고 구조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하다는 게 어디 정도 되면 중요하냐면 테슬라 정도 되면은 뭐 BYD 정도 되면은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딥러닝 구조 자체가 가지는 그 학습 결과물의 그 분류값 에러율 있죠. 에러율이 지금 뭐냐면은 택시를 진짜 인공지능으로 무인 택시를 하려면 그 에러율 1% 언더대로 가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그 딥러닝 모델상 한 3%대 에러율이고 구조적으로 1%대 집어넣기 해요. 네. 괜찮아. 그들 정도 되면. 근데 예를 들자면은 그거 말고 우리 뭐 치매 판단을 한다. 근데 에러율 뭐 그런 데는 5%든 10%든 일단 90% 맞다는 거잖아요. 그럼 쓰면 되잖아. 네. 근데 뭐 무인택시 이런 거 되면은 그 1%만 사고 나더라도 피해가 크니까 그 돌아다니게 못 놔둔다 이거지. 1% 정도 되면은 자기들이 사고 났을 때 그냥 우리가 전적으로 배상할게 해버리면 되는데
한 3%대는 애매하다. 그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적용이에요. 적용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는 쪽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학습, 그리고 AI 쪽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영어권 국가가 아니라서 컨텐츠 자체가 작아요. 우리 챗GPT 나오고 생성형 AI 서비스들 쓰는데 혹시 유료 결제해서 쓰십니까? 뭐 쓰세요? 네? 뭐 쓰세요? 제미나이 쓰시고 뭐 쓰세요? 제미나이 쓰시고 나는 클로드 유료 결제해서 쓰거든요. 장문할 게 많아가지고 뭐냐면 그 제미나이는 구글에서 서비스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유튜브 요약해 달라 하면은 제미나이 잘해요. 근데 다른 챗GPT는 못하죠. 왜냐면 DB가 없으니까. 자기들 서비스 아니니까. 챗GPT 단점이 서치가 좀 약하다니까. 그러니까 서치가 약하다는 게 그 DB에 접근을 잘 못한다는 거잖아요. 접근만 하면은 자기들 학습해갖고 결과물을 내면 될 건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 데이터 싸움이에요. 예를 들자면 내가 뭐 학습해서 치매 여부를 판단하겠다라는 거를 내가 창업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부산대 병원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솔루션은 다 됐고 판단하는데 부산대 병원에서 데이터 안 준다 하면 난 답이 없다. 그럼 깡통인 거잖아. 그 다음에 자율주행. 반자율주행 이야기 하는데 이제 현대차 보면은 그냥 상급 크루즈거든요. 뭐 반자율주행이야 그냥 상급 크루즈예요. 네. 센서 좀 넣어가지고 하는 거고 그냥 그런 거지. 물체 인식해가지고 그냥 띠띠띠 하는 그거에 속도 줄이고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반자율주행 지금 테슬라, BYD 정도 일단은 기본은 예전에 그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라이다 쓰냐 안 쓰냐. 라이다도 이제 지금 계속 기술 개발되다 보니까 컴팩트화 되고 작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단가도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라이다를 넣는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비싸요. 근데 테슬라가 뭐가 진짜 기반 기술이 돼 있냐면 일단 전부 카메라로 해요. 테슬라는. 전부 카메라로 했을 때 뭐가 문제냐면 왜 라이다 없이 그게 안 되냐 이야기를 했었냐면 깊이 정보를 몰라. 근데 그것도 논문이 나왔어요. 슈도 라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카메라 이미지 센서로 인식한 이미지에서 깊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또 논문으로 나오고 그게 채택이 된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카메라로 다 한다 이게 된 거라. 그 다음에 모델 3, Y 뭐 이렇게 타시면서 데이터를 열심히 수집해 주시고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를. 테슬라는 지금 플랫폼이 거의 안 바뀌었잖아요. 테슬라 학습 모델을 그러니까 뭐냐면 학습 데이터를 현대가 받아갔다 칩시다. 뭐 어떻게 받지도 못하겠지만은 받아갔다 쳐도 하드웨어가 그런 상태가 아니면은 못 쓴다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테슬라가 누적한 학습 데이터량을 생각해보면 그냥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아예 서비스 자체가 달라요. 현대차는 지금 그리 치면 아무것도 안 했다 할 정도의 상태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중국은 영상 처리 면에서 우리나라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 개인정보를 보호 안 해도 된다. 개인정보가 어딨노? 우리나라는 영상 처리로 뭐 하려 하면 사물밖에 안 돼.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거 되잖아. 객체 인식 해가지고 안면 인식한 다음에 그냥 범죄자 데이터랑 해서 우리나라는 서비스 못해요. 다 개인정보예요. 행안부에서 안 풀어줘요. 네. 대통령화도 안 풀어준다 하는. 그 다음에 의료 데이터들 그거 다 개인정보잖아요. 네, 환자 데이터들. 예를 들자면 우리 A 병원에서 검진을 했다 칩시다.
그냥 서버에 올려가지고 우리 프랜차이즈 하듯이 서버에 올려가지고 어느 병원에서도 그 접근 가능하게 할 수 있잖아요. 기술적으로 못하잖아. 다 개인정보잖아. 다시 어느 병원 가면 다시 검사해 다시 해야 되잖아요. 예. 법이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지금 CCTV 원체 잘 돼 있는데 뭐 나쁜 짓 하고 하면 어느샌가 공안이 와 있다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다음에 우리나라 뭐 자율주행하다 사고 났다 하면 난리가 나지. 중국은 뭐 그 뭐 사람 죽고 다치고 뭐 그때 저때 보니까 차 통째로 뭐 공사하는데 택시 빠져가지고 하는데도 그냥 에피소드처럼 넘어가긴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허용되니까 기술이 이제 실패를 계속 누적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좀 실패를 허용을 안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스페이스X 그것도 너무 부러웠는데, 뭐, 하다가 막 폭발하고 하는데 막 박수치고 하더라니까 우리나라 같았으면 폭발했으면 이제 저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접었다 했지. 돈 이래 썼는데 국감 불려가고 그러고 있대. 얘네들은 빨리 쏘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진도 나가고 일단 뭐가 문제인지 봐야지 그 다음에 해결해가지고 그거를 되게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 천문학적인 돈을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원샷 원킬로 다 성공시켜야 되니까 이거 뭐 좀 그런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엔지니어링 하는 관점에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좀 페이퍼업이 너무 많고요. 그 엔지니어링 주제를 너무 좀 공무원들이 정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정치적으로 이래 하잖아요. 그럼 뭐 옛날에 녹색 기술, 뭐 창조경제, 뭐 서부장, 뭐 이번에 뭐 예를 들자면 뭐 디지털 전환, 뭐 이런 테마들이 딱 걸려버리면은 뭐 원전이다. 그럼 예산들이 글로 딱 쏠립니다. 그럼 관에서 나오는 예산이 글로 쏠리는데 민간에서 다른 어떤 펀딩 자금들이 있어갖고 신규 기업들이 이렇게 클 수 있는 환경이 좀 안 돼요. 그게 이제 AC, VC라 하는데 이렇게 벤처나 엔젤 투자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 회사가 커가지고 상장까지 이러면 이제 돈 회수하고 이런 게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도 늘상 있거든요. 그 작은 돈, 큰 돈, 더 큰 돈 이렇게 순차적으로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AC, VC가 작년, 재작년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되게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투자를 하니까 그게 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어. 뭔가 대박이 시장이 자꾸 하니까 대박의 기회가 좀 작긴 해요. 좀 한계긴 한데 그래도 계속 옛날보다는 디벨롭해서 가고 있습니다. 모든 법에서. 예, 그래서 딥러닝 모델 자체를 만약에 설계 변경했다면 거기서 설계 변경된 부분을 특정을 해가지고 아까 구글레처럼 풀어하면 되는데 단순 적용이면 그 자체로는 단순 적용이니까 특허가 안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전처리랑 후처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후처리는 생각해보면 딥러닝 모델 출력은 뭐가 분류해서 나오는지 그냥 결과값이 툭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후처리하는 게 있다 치면 딥러닝 모델의 결과값이 아니어도 되잖아. 그냥 이 결과값만 입력으로 받으면 내가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처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전처리의 특징이 있는지를 주로 봐요. 구글이 아까 2014년에 구글렛이 나오고 2015년에 아까 그 논문 말이었는데 딥러닝 이용해가지고 안구질환을 진단하는 기술을 이렇게 또 논문을 냈어요. 그 신기하죠. 구글 그 글로벌 기업이 논문을 계속 내. 그 다음에 이 논문이 그 제가 서치하던 때 당시로 6,600회 이용이었거든요. 지금 한 7,000회 될란가 모르겠는데. 딥러닝해서 뭔가 병을 진단하겠다는 조상님 기술이라고 보시면 그 시기는 2016년이었다. 2016년 말에 딥러닝,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가지고 학습시켜가지고 이미지 학습시켜가지고 이게 병인지 아닌지 분류를 해내는 조상님 기술이 나왔다. 네. 지금 2025년이니까 이제 한 10년 다 돼가네요. 이것도 되게 옛날이 돼버렸네. 16학번 있습니까 혹시? 16학번이요. 입학하실 때 이랬네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분석을 할 일이 있었어요.
특허 분석을 이거 우리 사무소에서 만든 거예요. 주요 건들이었고 16년에 처음 나오고 요 주요 건들이 탕탕탕탕 도출이 되고 뭐가 하나 좀 핵심건이 있더라. 요게 안저 이미지 처리 신경망이 안저 이미지를 포함하는 모델 입력을 처리해서 한저의 블러드 특성을 예측, 모델 출력으로부터 블러드 속성의 최종 예측을 생성하면은 끝이에요. 심해. 무슨 말이냐? 안저 이미지를 입력을 받고 학습 모델 통해서 그 혈액의 속성을 예측한다 하면 끝난다고. 혈액의 속성이라는 게 범위가 엄청 넓을 거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등급 분류를 하거든요. 여기 지금 등록인데 청구항 되게 간결하게 돼 있죠. 영어 뭐 지금 번역은 안 읽히더라도 되게 간결하죠. 여기 보면 이미지 인식하는 어떤 그 카메라 통해서 캡처된 이미지가 들어오는 구성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싱어 모델 인풋, 모델 인풋을 프로세싱하는 처리부가 있는데 컴프라이즈 펀더스 여기 앙구로 이미지거든요. 뉴럴 네트워크 사용해가지고 이미지 처리하는 게 있고, 요게 아까 전에 제가 요거 쓴 거 그대로네. 그냥 요대로네. 안저 이미지 신경 처리망이 앙저 이미지 포함하는 모델 입력 처리해가지고 블러드 특성을 예측하고 모델 출력으로부터 블러드 속성을 최종 예측을 생성한다. 이거를 받으려고 네, 요거네요. 안저 카메라 있고 저장 장치 있고 이미지 획득하고 모델 입력 처리하고 모델 입력 처리해서 혈액 특성을 예측하는 모델 출력을 생성하고 최종 예측을 생성한다. 요걸 하려고 요 명세서 내용 중에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뭐 어떻게 예측 속성으로 예시를 든 게 헤모글로빈 수준을 뭐 예시로 들었어요. 이거 아니더라도 상관없고 뭐 용적률일 수도 있고 적혈구수일 수도 있고 그럼 빈혈 검출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질병 등급을 나눌 수도 있고 등등등등 이런 언급이 있어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딥러닝 통해서 요렇게 된다. 요거 컨볼루션 네트워크 이야기인 거죠. 점수화를 한다. 그 다음에 요거를 권리 넓게 확보하려고 특허 미국은 IDS라는 절차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특허 출원할 때 발명자가 기존까지 알고 있었던 종래 기술을 다 제출하게. 발명자가 출원 당시에 인식하고 있던 종래 기술 다 내요. 그게 IDS라는 제도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네. 근데 거기서 알고 있었음에도 누락했다. 그러면 특허 등록 때도 나중에 그 권리행사 불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 54건 특허, 비특허문은 그러니까 거의 논문이죠. 논문 54건, 관련 특허문은 3건. 근데 이 관련 특허문은 제가 보면 다 알고리즘 기반으로 이렇게 뭐 병변을 질환을 본다거나 뭐 그런 그 조상님 기술들, 그러니까 학습 모델 쓴 거는 없었어. 이 3건도.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의 최초다 하는 특허다 보니 권리를 엄청 넓게 확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권리가 넓다는 거는 딥러닝을 썼어요. 그냥 어떻게 구조 이야기 안 하고 입력받고 출력만 이런 거 나오면 된다 이야기하면 딱 좋잖아요. 네. 딱 그거잖아요. 딥러닝 구조가 어떻고 뭐 어떻게 연산 처리가 되고 다 빠졌잖아요. 근데 이 정도 조상님의 이 정도 명세서 내용 준비해서 요렇게 우리가 최초다 할 수 있는 상태 맞지? 요거는 무효되기도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까 추상적인 아이디어 아니냐 했을 때 그 수준을 넘어갔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딥러닝 쪽 논문들은 우리가 왜 그 얘기 하잖아요. 인과관계로 연역적으로 보통 설명하려 하잖아요. 엔지니어링을 할 때. 네. 근데 딥러닝 쪽은 내가 그래픽카드 이런 거 썼고요. 딥러닝 구조 요렇게 했습니다. 학습 데이터는 요거였고요. 요렇게 학습시켜서 분류를 했는데 에러율이 요거였어요. 옛날 것보다 좋죠? 이러고 끝나요. 대체적으로.
예. 어떻게 연산됐는지는 나도 몰라요. 그냥 구조가 이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긴 해. 근데 그게 일종의 어떤 느낌이냐면 화학 쪽 그 발명들 출원할 때 그 화학 쪽 발명이 발견이라 하거든요. 발견. 그래서 그 실험 데이터를 해서 증명이 필요한 과학 영역이다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실험 데이터로 효과가 좋다는 걸 증명을 하죠. 예를 들자면 조성을 내가 이 성분, 이 성분, 이 성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정대로 이렇게 만들었더니 근데 이 성분들은 기존에 자연적으로 있었던 성분들이야. 이걸 조합해가지고 툭툭툭 만들었어. 이랬더니 잘 나오더라. 그래서 접착제다. 잘 붙더라. 그 다음에 접착 능력은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그 내화성이 있더라. 아니면은 이게 초저온에 쓰기 좋은 뭐 접착제더라. 뭐 이런 주장들이 되잖아요. 근데 발견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실험 데이터가 붙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딥러닝도 보면 그냥 실험 데이터 없으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 그냥 내 구조 이렇게 했습니다 밖에 안 나와. 근데 중에 독특했던 게 이제 간이라고 그 생성형 제네러티브 애드버서리 네트워크 간 들어봤어요? 겐이라 하기도 하고 간이라 하기도 하고. 그거는 컨셉이 뭐냐면 그 논문이 그렇지 않아요. 논문이 조금 읽기 어렵게 돼 있긴 한데 경찰과도 똑같은 느낌인데 한 놈은 계속 판별을 하고 한 놈은 계속 가짜를 만들어. 계속 가짜를 만들었는데 진짜랑 가짜가 분간이 안 되면 안 될 때까지 가짜를 만들어. 그냥 그 내용입니다. 그게 생성형 AI 원리라고 기초되는 원리. 계속 가짜를 만들어. 가짜를 만드는데 진짜랑 구분 안 되는 상황이 올 때까지 가짜를 만든다고. 그럼 나중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됐다는 거죠. 예. 이것도 이거 부산대 거인데. 명성 교수님. 아세요? 전자 쪽이라. 그 음성 강의하셨고 했거든요. 그 확률 통계 강의하시고 통신공학 강의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그 확률 통계 수업 들었던 게 되게 좀 제 사고방식을 많이 바꾸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게 확률 아니냐. 예측은 안 되는데 뭐 주식으로 치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확률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냐 내릴 가능성이 높냐 그럼 내 선택 뭘로 할 거냐 약간 이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내한테 소개팅 기회가 10번이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그래도 최적의 선택이라 할 수 있느냐. 교수님 말은 뭐한 세, 한 뭐라고?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본 다음에 그때 이후로는 앞에 본 사람보다 나으면 무조건 선택해라 뭐 이런 통신공학에서 확률을 쓰는 게 그거예요. 내가 신호를 보냈는데 저쪽에서 온전히 받을 확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신호가 잘못 왜곡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오류 검출하는 그 비트를 삽입을 하거든요. 뭐 그런 게 이제 데이터 통신할 때 그거고. 자, 요거는 하여튼 그쪽이 음성 신호 처리하는 쪽이라 가지고 생성하고 요거 스펙트럼 감소율을 산출을 하고 크기 순서에 따라서 백분위 밑에를 해서 통계치를 산출하고 요게 지금 전처리죠. 신호를 받아갖고 어떤 처리를 하고 어떤 처리를 하고 어떤 처리를 하겠다. 밑에는 요 값을 요 처리를 한 다음에 요거를 학습 모델 입력해서 훈련시키고 평가 음성 신호를 한 다음에 분류를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 적용이에요. 요 갖고는 등록 안 되지. 네. 전처리가 들어가 주니까 이게 지금 독특하니까 등록이 돼. 그 다음에 요거는 오픈소스 이용 거절 사례인데 파이썬 프로그램 언어로 작성된 제어명령 수신해가지고 유체 시뮬레이션 함수를 결정해서 결정된 함수를 호출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겠다. 유치 시뮬레이션 함수를 연산해서 출력값을 산출하고 뭐 함수 모듈을 포함한다. 이거는 뭐 잔뜩 돼 있는데 어떻게 느껴져요? 유치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그냥 파이썬 프로그램 언어로 제어 명령 썼다는 거 아닌가? 이게 뭐 특징이 되지? 그냥 우리가 종래 기술 서치 안 하더라도 도대체 이 사람이 주장하는 특징이 뭘까 하면 뭐 요거밖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지 않아요? 그래서 심사관도 그냥 파이썬 라이브러리 매뉴얼 그냥 인용해 버렸어요. 종래 기술에 파이썬 언급하는 게 뭐 특허 문헌에 있겠습니까? 그냥 어쨌든 그냥 이 파이썬 썼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언어 다른 거 썼지 C 언어 기반 소스 코드를 컴파일 해가지고 바이너리 코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으로 유체 시뮬레이션 수행한다고 할 수 있으나 심사관은 그냥 이거는 단순 선택 문제다. 추론이는 우리 C 언어로 안 하고 그냥 파이썬으로 해서 더 좀 쉽게 했습니다. 이거 주장한 건데 단순 적용이다. 아까 여기는 독특한 전처리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심사관이 음성 신호 받아갖고 감세율 본 다음에 통계치 기반으로 전처리하는 종래 기술을 찾아갖고 거절해요. 진짜 여기는 지금 뭐 처리가 할 게 있습니까 지금? 요래 썼고 요래 썼고 요래 썼습니다. 없지 않아요 이러고 있는 거죠. 요거는 지금 보면 출원할 때는 뭐 관리 서버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수집하는 수집부가 있고 저장부가 있댔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각화하는 시각화부가 있대. 요래 갖고 출원했는데 요거는 어느 분야니까 컨테이너 기반으로 가상 환경에서 매트리스 수집해서 시각화 알림을 주는 서비스인데 우리 요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요거는 기존에 있었던 거니까 등록 못 주겠다 하니까 자기들이 등록 받으려고 요런 처리를 거쳐서 합니다 하면서 좁혀버린 거죠. 근데 이거는 많이 좁죠. 뭐 이렇게 처리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등록 받으려고 어쨌든 한정을 한 거죠. 요래 하면 등록되죠. 주로 전처리 과정에서 독특한 연산 처리를 구체화해야. 쿠팡에서도 쿠팡도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플랫폼에서 출원할 때 비즈니스 모델 쪽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등록받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아까 앨리스 판결 이야기도 했지만은 수상적인 아이디어다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다 개념적이고 뭐 독특한 연산이 있냐 없냐 하면은 독특한 연산 들어갈 게 좀 뭘 억지로 만들어야 되고 뭐 이래 되는 상황인데 쿠팡 특허 같은 경우는 그것도 좀 억지로 만든 측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배달 기사를 이렇게 배차를 하잖아요. 할 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동했고 쉬는 시간 얼마고 이런 거 다 해서 피로도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 기반으로 뭐 이렇게 배차를 하겠다. 뭐 그런 걸로 특허 내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아니 근데 그래도 합리적으로 말은 돼. 뭐 그런 피로도란 게 그런 기반으로 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남들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까? 그냥 진짜 특허 받으려고 좀 냈던 기획을 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등록 받으려고 출원할 때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등록될 때는 뭐 좀 많이 좁혔죠. 요거 보면 데이터 증폭 생성하려고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텍스트 추출하고 요약 문장 생성하고 통계적 유사도 봐가지고 뭐 이렇게 선정한다. 요거 갖고도 등록 안 되니까 더 좁혔어요. 요걸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유사도 비교해서 유사도가 소중히 어떤 이상인 경우에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뭘 더 어떻게 하겠다. 심사관 또 표로 이렇게 비교하죠. 데이터 증강하는 거는 기존에 일에 다 실질적으로 있고 일부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효과 한정이고 별 의미 없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유사도 측정하고 인계값 뭐 이런 거 종래 기술에 이런 내용이 없는데 이거 문장이 이게 관련 있는 문장이다 없는 문장이다 할 때 당연히 유사도를 비교하게 돼 있거든요. 주로 코사인 유사도 이런 거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그냥 통상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판단한 케이스.
그래서 요거 한결 극복하려고 요렇게 막 다 한정을 해요. 한정을 해서 단 요런 구성, 요런 구성, 요런 구성 요소 및 한정 사항을 청구한 기재에 추가해서 보정을 했고 1번 요거 문서별 단위 문장 핵심 추출 요런 부분은 입력 형태의 변경 전처리가 있었다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독특한 형태의 입력 처리가 있었는데 요걸 활용한 출력 도출이 있었다라고 보는 다른 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어떤 상황에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어떻게 한다 특유 판단 기준 제시로 이제 징거성 흠결이 극복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 받으려면 어쨌든 전처리 과정, 그러니까 기존의 입력 그대로 적용해갖고 웬만하면 안 나고 뭔가 변형을 시켜가지고 변형된 입력을 가지고 뭔 처리를 해서 그 다음에 뭐 독특한 연산 처리 뭐 어떤 판단 기준이든 뭐 어떤 처리 기준이든 이런 거라도 뭐 달라야 쇼부볼 포인트가 있다. 보자.